저번 시간에 대도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도시가 모더니즘의 알레고리에서 작동하고 있다. 모더니즘 알레고리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대도시가 독일의 초창기가 아니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이 대도시 영화들이 중반, 2000년대 중반을 통해서 1920년대 중반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도시가 여기 나온 것처럼 모더니즘 알레고리로 작동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표현주의에서 신증물주의, 독일에서 2000년대 중반에서 신증물주의 현상이 이제 2000년대 전반 전체로 중반에서 후반으로 이어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신증물주의라고 독일 하면은 노예 자클리히카이트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증물주의 노예 자클리히카이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new objectivity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 new objectivity.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모티브, 독일은 그로스슈타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도시 모티브에서 이 프리츠랑이 상당히 많이 관심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뭡니까? 마보즈 박사 시리즈, 마보즈 박사 시리즈가 이제 세 개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할 메트로폴리스 같은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발트 루트만, 오늘 뭐 잠깐 보겠어요. 발트 루트만의 그런 영화 중에 그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곡 그런 게 있거든요. 베를린, 그 다음에 심포니 아이너 그로스슈타트 대도시 교향곡,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점은 소위 이 시기에 절대 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absolute film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영화,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많이 이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증물주의 영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우선 그 대도시의 이 모티브 또는 대도시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이것도 물론 초창기 영화, 독일 초창기 영화하고 그다음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기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탐정 영화의 서사 구조,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이 대도시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마보즈 박사 이 시리즈에서 그런 게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탐정과 더불어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범죄 영화에서 현재된 대도시는 범죄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그리고 또 익명의 존재자로서 이렇게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다중적인 의미로서도 그려지고 있고, 여기 나오는 마보제 박사 시리즈, 그 마보제는 칼리갈리 박사의 영화,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서의 칼리갈리처럼 상당히 다중적인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인물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도시 비하는 지하세계 범죄자라고 있죠. 마보제 세면실과 변장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미지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화라고 이렇게 세 가지 영화를 들 수 있는데, 마보제 박사, 덕터 마보제 대 슈필러가 1922년, 두 번째가 마보제 박사 유헌, 다스 테스멘트 데스 덕터 마보제 1933년 이렇게 나타나고, 이 영화는 이제 나치에서 금지 당하죠. 상해 금지 당해서 프리츠랑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인 마보제 박사의 천개의 눈, 다스 타우젠드 아우겐 데스 덕터 마보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대도시 프리츠랑의 대도시 영화는 메트로폴리스에서 나타나고, 이거는 1922년 영화지만은 메트로폴리스 1927년 영화, 또는 프리츠랑의 또 다른 대도시 영화, 이른바 M이라고 하는 영화,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메트로폴리스는 거대한 도시죠. 미국의 그 뉴욕에서 받은 인상을 영화한 미래의 초거대 도시,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물론 디스토피아적 관점입니다. 이 메트로폴리스의 디스토피아적 관점, 이런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 기술에 대한 이런 관점이 그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하는 토포스는 공동 강좌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하는 이런 토포스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메트로폴리스에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이보그, 영화에는 사이보그 최초로 나타나는 영화가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이 사이보그를 만든 과학자 로트방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뭐 이런 과학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칼리갈리 박사 밀실에서 정신병원 원장으로서 겸장하고 있는 칼리갈리 박사 이런 박사도 역시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하는 토포스와 연관을 지니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모더니즘이 과학 기술과 연관을 끼치고 있는데 그 과학 기술이 재앙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관점과 상당히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도 연관을 지니고 있죠. 예, 대도시가 영화의 자연스러운 모델로 등장하고 있고, 그 베를린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도시와 그 메트로폴리스적인 인상, 그 대도시죠. 이런 것을 같이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 1912년에 프리츠랑의 마부제 박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베르트 자키라고 하는 당시의 그 소설을 영화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자키라고 이 영화 시작인데 Nach der Romanze der Berliner Illustrierte Zeitung von 로베르트 자크라고 있죠. 로베르트 자크의 베를린 일루스트리트 사이팅, 베를린 하보 신문입니다. 하보 신문에 연재된 그런 소설에 따라서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원장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볼까요? 예, 여기 나오는 마누스크립트 테아폰 하보, 이거는 저 프리츠랑의 부인이라 그랬죠. 시나리오 작가의 부인이 만스크립트,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슈필라이팅은 프리츠랑이라 되어 있고, 이거 나오는 오프닝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르스타일, 첫 번째가 에르스타일, 그 1막, 2막, 3막이라는데 그로스필러, 위대한 도박자에서 이제 1막 얘기를 하고 있죠. 에르스트 악트, 제 1막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날들, 도박사에서 카드놀이, 카드 모티브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카드 모티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들, 상당히 동일한 인물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인물들을 마치 영화의 그 주제와 어우러지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까처럼 독일 자막이 나오고 밑에 이제 영어 자막이 같이 코카인 나오죠. 코카인, 그 당시에 코카인은 마약류는 아니지만 하여튼 마약과 중독성이 있는 거, 이런 거가 자꾸 먹으면은 내가 쫓아낼 거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나를 쫓아내면은 내가 총을 들고 당신 머리에 총을 들고 항할 거다라고는 서로 그런 반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잠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츠랑은 자기 아내인 테아폰 하보와 함께 시나리오를 썼고, 대도시 범죄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주인공은 현대도시의 모든 공공영역에 두루 퍼지고 있는 범죄자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지 2년의 프리츠랑은 자신이 이 영화를 시대의 이미지, 자이트빌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대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편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자기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영화를 지니고 있는 긴장감 때문에서 아니라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기록 영화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리츠랑은 1922년에
시의 이 영화는 넓은 의미의 그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증권거래소부터 실내 공연장, 유흥업소, 그만한 빈민초까지 권력이 미치는 대도시 범죄자 이미지가 인프레이션에서 돈과 풍수에 올라간 이미지를 이고 그 당시에 권력이 비어있는 이미지이며 새로운 그런 구원론, 새로운 구원론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프레이션의 모티브는 우리 저번 시간에 뭡니까? 봤었죠? 어떤 게 봤습니까? 그 재미없는 거리, 그죠? 디 프로이드 로스의 가세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죠? 팝스터 영화인가요? 프로이드 가세, 기쁨 없는 거리 또는 재미없는 거리. 그래서 인프레이션의 모티브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검사가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전하는 백작 부인의 그런 편지를 읽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백작 부인이 비를 맞으면서 이제 검사를 찾아와서 자기가 왜 도박을 했는지, 그것도 사기 도박으로 했는지 대해서 비관을 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작 부인은 이제 정신 착란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에 검사 노버트 폰 뱅크가 이제 검사에게 나타난 뱅크가 백작에게 그와 친분수 있는 정신 분석학자인 마부제 박사에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백작 부인이 백작이죠. 백작이 도박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 상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검사한테 찾았는데, 검사가 마부제 박사에게 연관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정신분석. 이 영화에서 마부제는 BJ 칼리 말콤 비네죠. 그 로버트 비네의 칼리 박사의 밀시가 유사하게 다중적 인물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적 폭군 이미지로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칼리 박사 이외에도 노스페라트의 폭군, 노스페라트,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인 아르투르 폰 게르나크의 영화의 바니나 또는 교수의 결혼식이라는 그런 1922년도 영화였는데, 그게 바니나와 상당히 유사성을, 인물적인 캐릭터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여기 얘기하는 몇 가지 영화들, 마부제 박사라든지 또는 칼리갈 박사의 믹시라든지 또는 노스페라투 이런 영화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를 도박사, 그다음에 마법사, 또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미치광이 과학자, 정신병자, 여러 가지의 그런 주제적 내지는 토포스적 또는 모티브적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폭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폭군 이미지, 폭군.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어떤 처지에 몰아넣는 그런 이미지보다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는 바니나 이런 관점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니나는 드라마 영화인데, 바니나 드라마인데 이 영화는 반란을 일으킨 옥타비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린시의 시장의 딸인 바니나가 이 범죄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이라고 감행한 그 범죄자와 시장의 딸이 이런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감행할 시장을 모자하고 있고, 하지만 옥타비오가 처형된 이후 그녀는 이제 슬픔에 빠지는 그런 일종의 멜로드라마죠. 멜로드라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박스 마부제 박사 주인공 마부제 박사는 정신분석 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 의사, 그 다음에 술 취한 선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유력한 인사 등등. 아까 저기 제일 처음에 카드를 쭉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같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인물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 인물의 성격으로 범죄인 것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 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익명, 아까 피해자의 미스터 가해자 또는 그 존재자가 익명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익명으로 나타나는 그 익명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이제 영화로 다시 돌아와서 정신질환 앓는 백작은 어느 외부인과도 단절하여 혼자 자택에 지내며
마부조 박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영화의 서사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마부조 박사의 음모로 이제 꾸며지는 것이죠. 마부조 박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작 부인 폴드를 자신의 집에 감금시킵니다. 하며 마부조 박사는 자신이 정부의자 무용수인 카라 가라우자를 그를 검사가 해외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감옥의 간수로 변장해 있는 부하를 통해 카라를 독살시킨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예, 검사가 해외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자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부하인 감옥 간수를 통해서 카라를 독살시킬 독약을 전달하고 또 다른 부하에게는 검사의 사무실에 폭탄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특히 표현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밤무대 클럽, 네. 밤무대 클럽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표현주의 영화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거리 영화라고 하는 슈트라세, 역시 신증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리 영화 슈트라세라든지 아까 기쁨 없는 거리라든지 이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그 밤무대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무대 클럽의 무용수인 카로자는 알레고리 인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강난의 축제, 호모섹스, 창부, 무정부 상태 등 표현주의적 이미지죠. 표현주의 이미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 특히 이런 부분들은 그 거리 영화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제 내지는 모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아까 그 프리츠랑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듯이 그 시대의 이미지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시대의 기록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부조 박사가 대립하고 있는 현실은 칼리갈리 박사와 칼리 박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유사하게 무질서한 카오스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독살로 인해서 카로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폭탄을 설치하던 부하는 붙잡히게 되고 붙잡힌 부하는 카로자가 독살당한 것을 보자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면 그는 경찰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마부조 박사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검사는 손에 들어온 단수에서 놓치게 되고 마부조 박사는 백작 부인에게 함께 이 나라를 떠나도록 제의하지만 백작 부인은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마부조는 더 이상 남편 얘기를 하지 말고 요구하고 백작 부인이 이름을 입 밖에 내놓으면 그것은 백작을 사형 선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까지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인이 계속 남편의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자 박사는 심령술을 통해서 백작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제 살해가 마치 칼리갈리 박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살해 죽음의 모티브가 상당히 유사하죠. 예, 검사는 그 환자를 맡은 마부조를 찾아가지만 그가 집에 없어 사무실 다시 오는데 그 사무실에 이번에는 이제 박사가 거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부조는 자살에 대한 실마리를 벨트만의 심령술에 대한 공론을 관람해보란 말에 검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서 검사는 벨트만이 시킨 대로 하게 되고 그의 속임수에 따라 총까지 실험물로 내놓고 결국은 체면에 걸리게 되는 실험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 도중에 검사는 그 벨트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데 그가 바로 또한 도박사 마부조 박사로 드러납니다. 마부조 박사가 이 검사를 하여금 가서 한번 심령술을 한번 받아보라 했는데 그 심령술사가 다시 벨트만이 나타나고 또다시 마부조 박사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다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벨트만이 마부조 박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체면에 빠진 검사는 박사가 시킨 대로 차를 몰고 벼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를 이상히 여긴 검사의 동료들이 검사를 쫓아가서 그를 구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죠. 경찰과 마부조 박사 및 그의 부하들 간의 총격전이 이제 벌어지고 부하들은 죽어가고 결국 마부조 박사는 비밀통로에서 화폐 위조 공장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그는 공장이 결국 갇히게 되고 검사 뱅크는 부하 중 죽은 하와이 은행에서 나온 열쇠를 폭력단인 배치에게 추궁하다가 그 출처를 알게 되고 공장을 합니다. 공장에 갇힌 마부조 박사 앞에 그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사기 도박꾼의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영혼은 그 유령 모티브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봤어요. 유령 모티브가 그 표현주의 초기 영화에 유령 모티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 제일 처음에 유령이 나타나고 유령이죠. 유령의 정신병의 광란의 정신병자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유령들이 우리 주위에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유령의 모티브가 나타났고 우리 또
프리츠라는 영화 중에 데어 미데 토트 피곤한 죽음이라는 영화에서도 역시 그 벽, 그죠? 이성과 저성의 벽, 그런 그의 경계, 벽의 그 상징수를 통해서 역시 유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티브도 봤었죠? 봤나요? 그런 모티브. 여기도 역시 유령의 모티브가 나타나고 됩니다. 그에게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이에 박사는 이제 광란에 되죠. 자기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검사병과 검찰들이 그 공장에 들었을 때 그것에 같이 같이 일을 하던 장년들과 이전의 모습에는 정신에 빠진 마보제 박사가 있습니다. 그 마보제 박사가 이제 정신착란증을 마지막에 유령들에 의해서 정신착란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보제 박사는 칼리갈라 박사 마찬가지죠. 칼리갈라 박사 마찬가지로 정신착란에 상하게 되고, 칼리갈라 박사 유사하게 마보제 박사도 폭군적인 이미지를 가진 편지하는 위협, 어디 곳이 가든지 간에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술사처럼, 마법사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적 이미지라는 겁니다. 편지하는 위협으로서 부각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건 도처에 나타나자면 어느 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대도시 영화인 메트로폴리스를 마보제 박사 다음에 프리츠랑이 제작하게 되는데, 제작하는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뉴욕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뉴욕시는 800만 명의 대도시였다. 그 당시 이미 800만 명이었어요. 엄청나죠? 그 당시에 800만 명. 1920년대, 30년대인데 뉴욕이 800만 명.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서울, 한양은 얼마나 될까, 인구가? 혹시 들어본 거 있나요?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한양의 인구가 한 20만, 3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 한양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당시 800만 명, 엄청나죠? 800만 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밤의 마출로, 휘날리는 밤, 레온 사인, 뭐 이런 거죠. 모든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메트로폴리스 1926년입니다. 이건 잘못 써 있습니다. 1926년 주제 같은 모더니즘의 대도시의 하나의 알레고리의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메트로폴리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 좀 유사하게 이 대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뭐 매찬디가보다 좀 더 강하게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주의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장적인 상징술, 가시적인 양식, 그다음 과도한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역시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신 주체의 분열, 실존의 위기, 더 나아가 세계 종말의 징후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앞에 영화 마찬가지로 데크라 영화사에서 만드는 것이고, 데크라 시나리오 작가를 먼저 했었고, 우파에서 프리츠랑입니다. 프리츠랑이 감독했었고, 시나리오 작가자 배우인 테아 폰 하보와 결혼했고, 하보는 메트로 촬영 중에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대본을 쓰게 되죠. 물론 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대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는 SF 영화뿐만 아니라 사이버 영화 효시이고 모더니즘의 알레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앞에 나오는 마보제 도박사와 달리 공상과학 영화에 속합니다. 공상과학 영화. 우리 흔히 SF 영화라고 그렇게 하죠. SF 초기 SF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SF 영화는 SF 소설에 보통 많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SF 소설, 공상과학 소설인데, 공상과학 소설이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19세기 중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 줄 베런, 상당히 유명하죠. 영국의 사회주의 소설가인 웰즈라고 하는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줄 베런, 특히 이 사람이 상당히 더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더 이제 이름이 더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줄 벤이라고 하는 공산. 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영화 있죠. 혹시 여러분 본 사람 있나요? 이런 영화는 이제 이 사람의 그런 그 공상과학 소설,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해요. SF 영화라. SF는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인데요. 이런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같이 기계 문명에 도취된 시대에서 문학의 장르, 공상과학 소설은 원래는 문학 장르인데 20세기 들어와서 뭐 영화, TV, 컴퓨터 등과 함께 기술 매체의 도움을 받아 문학 장르에서 미디어와 결합된 장르로 더욱더 그 영역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SF 영화 상당히 많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영화가 아마 영화 중에서는 최초. 물론 그 뭡니까? 그 달나라의 여행 같은 영화, 달나라의 여행 같은 영화도 뭐 SF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분량이 뭐 8분, 8, 9분 정도 짧은 거고 장편으로서 원래 그런 장편으로서의 영화는 이 영화가 아마 최초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영화에서 이제 두드러기 나타나고 있고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02년에 조르주 멜리아스의 달나라의 여행이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1927년에 독일 표현지 프리츠랑의 영화 메트로폴리스, 1929년에 프리츠랑은 또 다른 SF 영화인 달 속의 여자, Die Frau im Mond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 2009년, 1900이죠. 1927년, 1929년 그만 2, 3년간 연가달아서 두 편의 그 SF 영화를 만들죠. 특히 메트로폴리스가 최초의 사이버가 등장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사이버그 영화는 SF 영화와 같이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공상과학 영화 또는 SF 영화는 크게 봐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지배로 나타나고 있는 지배는 사화, 역사적인 지배로 나타나는 사회와는 다른 모델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사회 또는 현실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는 르네상스 이후에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로서 구상되거나 독재자의 공포를 나타내는 유형, 공포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는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첫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지구를 벗어난 외계의 생명체와의 만남.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이후에 SF 영화에 많이 나타나는 다른 외계의 생명체와의 만남. 인간이 몸을 닮았거나 또는 아주 괴기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호의를 보거나 적대적이다. 이런 거. 뭐 우리 뭐 어떤 뭐 E.T. 같은 영화, 슈필버그의 E.T. 같은 영화, 이런 것은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인조인간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SF 영화입니다. 피그말리온 신화, 프로메테우스 신화,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 기계인간, 로봇, 리플칸트, 복제인간, 휴머사이드, 사이보그, 굉장히 많은 유형들의 인조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안드로이드들, 이런 것이 영화에 등장할 때 우리가 또 그것은 SF 영화 또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유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신화, 알죠? 피그말리온 신화 알고 있습니까?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대리석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양각 형식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죠.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이렇게 조각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에 자기가 너무 도취가 되어서 그래서 비너스한테 이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 간청을 했는데 그 그림이 조각한 것이 그대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좋아한 것이 인간으로 툭 튀어나와서 자기 아내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그런 신화를 보여주는 것이 피그말리온 신화입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피그말리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그 대장장이 만든 판도라가 최초의 그 뭡니까 인조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인조인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인간을 인조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말,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피그마니스나 프로메테우스. 뭐 프로메테우스는 알고 있죠? 프로메테우스 인간의 불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 테오가미라고 하는 신의 족보. 신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신들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족보가 있어요. 그 신들의 족보 중에 그 소위 타이탄족 6개 부족이 있는데 타이탄족 6개 부족의 한 부족이 부족의 아들이 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 6개 부족의 아들들이 주로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의 많은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주인공들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를 들면 크로노스 6개 부족 중에 하나의 크로노스 부족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우스 신의 부인인 헤라, 그다음에 제우스의 그런 형제가 아닌 포세이돈, 그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하데스 땅의 신, 뭐 이런 신들 또는 뭐 아르미테스 같은 농업의 신, 아테네 이런 신들이 주로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신족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그 제우스 신에 의해서 또는 제우스 신이 강한 그 부족에 의해서 이렇게 형벌을 당하는 그런 신으로 묘사되고 있죠.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는 이유, 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인간의 지혜를 전해준 거죠. 신적인 지혜를 전해준 그런 관점. 또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흔히 해서 프로메테우스 인간의 교육자를 프로체토르라고 얘기하는데 프로체토르 영어적 표현에서 교육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신이 프로메테우스 신이 됩니다. 또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그 프로메테우스하고 그 형제가 아닌 에피메테우스가 있는데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그 후손이 인류의 신화적인 의미에서 인류의 그런 조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라든지 기계 인간, 로봇, 레프리칸트, 복제 인간을 얘기하죠. 휴머노이드, 휴머사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폭탄으로 인해서 세계 종말에 대한 공포를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들 이런 것들은 이제 SF 영화에 해당됩니다. 이 공포 영화는 SF 영화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멀리서 온 외부 이질성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더 심각한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SF 영화는 주제면에서 공포 영화와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공포죠. 세계 종말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르 영화로서 이런 SF 영화는 공포 영화나 판타지 영화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핵폭탄으로 해서 세계 종말을 뭐 우리 문학 작품 같으면 문학 작품에 영화한 것 중에 퀸트크라스의 암쥐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암쥐. 쥐가 숫쥐 있고 암쥐가 있죠. 쥐. 근데 독일에는 쥐를 라 그러는데 암쥐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물론 독일에서 어미 여성을 나타내는 어미 en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in이 있는데 라트가 쥐인데 그게 이 소설의 제목이 레틴입니다. 레틴. 라트에다가 에에다 우물을 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물라트 TTEN 레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있는데 그 영화된 그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나오는 이 부류에 속하는 그런 공포 영화보다 SF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포와 중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서는 그로체스가 기괴한 모험 여행으로서의 우주 탐험 내지는 미지 우주 세계 탐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 식민지의 담론 또는 우주를 포용하고 있는 하이의 모티브 내지는 주체가 강하게 나타난다. 뭐 스타워즈 뭐 이런 거, 스타트랙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하겠죠. 스타워즈 시리즈요. 스타트랙 주로 우주 탐험. 그다음에 그 스탠리 큐브릭의 또 다른 영화 뭡니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들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 해당되는 그런 영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는 다른 공간으로서의 시간 여행, 다른 시대의 삶에 대한 표상이나 체험은 과거 속의 미래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공간 속의 시간 여행.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하나의 예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F 영화는 결국 공통점을 보면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과는 다른 그러한 현실, 예를 들면 우주 공간이라든지 어떤 뭐 미래 유토피아적이라든지 또는 그 역으로 디스토피아의 현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메트로폴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과는 다른 현실. 메트로폴리스 보면은 땅의 세계하고 낫의 세계, 그러니까 지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치 그 표현주의 밝음과 어둠. 지하는 어둡잖아요. 밝음과 어둠. 지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환한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고, 지상에 있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런 이중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현실. 결국 그 세계는 결국 메트로폴리스라고는 메가 도시, 거대 도시는 결국 나중에는 뭐 파국적인 이미지를 당한다, 파국적인 국면에 처한다라는 의미에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실은 간격이 이제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런 현실이 공상과 소설의 도상적 간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도상적 간섭, 아이콘적 간섭, 다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또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도상 간섭이다. 도상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원하면 SF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제시하지만은 불확실성과 낯선 현실을 도상적 기호로, 도상 코드로 기호하고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SF 영화의 특이한 스펙타클 효과가 사운드는 다른 영화 장르와 차별성을 만들어내면서 내러티브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SF 영화는 전통적인 내러티브의 전개 모드를 넘어서고 있다. 네. SF의 하부 장르에 속하는 영화, 하부 장르에 속하는 사이버거 영화도 의미나 내용 면에서 이러한 도상적 컨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내러티브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SF 영화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도상적 컨셉에는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동화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이타성의 해석과 이타성과는 동화할 수 없다. 우리 이제 표현주의 앞에 영화에서 바이블 광고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질적인 것, 낯선 것, 타자, 타인, 이런 것들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뭐의 이타성이 뭐뭐 있었습니까? 이타성,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이타성이 뭐뭐 있었을까요? 죽음의 모티브, 그죠? 우리가 앞에 본 영화 중에서 프리츠랑의 피곤한 죽음, 이런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죽음의 모티브, 이런 것이 굉장히 자기한테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타성의 해석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질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환상세계, 그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 밀랍 인형의 밀실, 이런 영화 봤었잖아요. 밀랍 인형의 밀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상세계로 빠져들어가죠. 그죠? 밀랍 인형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환상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도 이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음, 그 다음에 아까 정신착란자, 이게 이질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정신착란자. 아까 얘기하는 칼리갈 박사의 밀실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아까 조금 전에 마보자 박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흡혈귀, 이런 모티브, 그죠? 흡혈귀, 이질적인 거죠. 노스페르타 나오고 흡혈귀 이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골렘 같은 거, 파울 베겐이 작품인 골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화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적에서부터 동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타성의 해석가,
이타성은 독일어 하면 알테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테리티 해석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석학은 우리가 헤르메노이틱스라고 그래. 헤르메노이틱 또는 영어는 헤르메노이틱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르메노이틱. 그러니까 해석학이라는 문자 그대로 어떠한 작품, 우리가 문학적, 문학은 원래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나타난 용어인데 신학적 의미에서 사용한 게 해석학이라는 용어인데 그게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학문. 이게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의 방법에 관한 그런 학문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신학에서는 해석학이 원래 해석학 사용됐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원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그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그 전령이 있습니다. 역시 신화적인 문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신은 주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은 주로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데 주신을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가 어떤 말을 하면은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어떤 지시를 하면은 그 명령이나 지시를 다른 그 신화적 인물에 전달하고 하는 임무를 맡은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 뭐 신문에 뭐 헤럴드라는 그런 거 그 다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무슨 코리아 헤럴드 뭐 이런 헤럴드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어원이 다 그 같은 거의 유사한 어원을 있습니다. 헤르메네우틱스 그런 거예요. 신의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 그게 이제 신학이죠. 예를 들면 성경, 그죠?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학문. 성경에는 사본이 굉장히 많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 우리는 좀 간단하게 보고 있지만은 뭐 얼마인지 서점에서 살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수천 년을 걸쳐서 내려온 또는 수백 년을 걸쳐서 내려온 그런 해석학의 학문적인 이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은 전부 사본입니다. 사본. 어디 동굴에서 뭐 수천 년 전에 발견된 거 또는 그 위에 뭐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후에 또 발견된 여러 가지의 그런 사본들이 많은데 이 사본들을 갖다 놓고 이게 진정한 이제 사본의 텍스트죠. 이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것이 어떤 의미냐? 어떤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조금 판본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진짜 의도를 가진 텍스트의 의도를 진짜 가지고 있는 그런 텍스트를 만드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석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화적 인물이 누구죠? 헤르메스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화 인물이 있습니다. 헤르메스에서 나온 거예요. 헤르메스에서 나온 거는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사이버고 영화인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 이후에 사이버고 영화는 1930년 수사학적으로 묘사된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랑켄슈타인, 아까 그 인조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인물로서 내가 잠깐 소개를 했었죠. 영국의 제임스 웨일 감독의 영국 소설가인 메리 셸리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모던 프로메테우스, 프랑켄슈타인 or the modern Prometheus를 소설을 1930년 영화한 프랑켄슈타인 영화. 그죠? 프랑켄슈타인 영화. 그 다음 1935년에 제작한 시리즈 영화인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Bride of Frankenstein. 그리고 1994년대 영국 감독인 그 다음에 케네스 브랜너의 영화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아까 프랑켄슈타인 소설가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그 사람이 그 프랑켄슈타인.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켄슈타인 시리즈. 물론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랑켄슈타인 시리즈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목 자체가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에서 아까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또는 모던 프로메테우스 그런 책이 소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소설의 영화의 관점에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프랑켄슈타인 내용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호 매치성 관점입니다. 상호 매치성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영화. 제목에서 이미 그런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이버그 네트워크 이 영화는 여성의 몸의 재생산 영역에 남성의 몸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간섭하고 있는지
여성의 몸이 제3생산 영역에 남성의 몸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간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금술과 전기 충격의 실험으로 죽어 몸에서 다시 살아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이거는 이제 인조인간 이름이에요.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몸의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연적인 성적인 차이를 파기하는 비자연적인 몸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성의 경계를 넘어선 은유의 사이보그다. 우리 사이보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성의 구분이 없죠. 사이보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특히 그 생물학적인 구분할 때는 우리는 섹스라 얘기라고 하고, 사회학적인 그런 성의 구분을 얘기할 때 젠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그런 성의 구분뿐만 아니고 사회학적인 성의 구분도 사이보그는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이보그는 인조인간 때문에 그렇게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유의 사이보그의 개념이 그런 건데, 그 은유의 사이보그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프랑켄슈타인은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이성적 몸이 지닌 남성 주체이면서, 또한 스스로 이러한 재생산 과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편지할 수 있는 동성애적인 환상의 여성화된 객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이보그로서의 프랑켄슈타인이 젠더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젠더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그리고 흔히 포스트 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포스트 젠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사이보그도 역시 도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이미 고전주의 영역에 속하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 포스트 젠더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요. 포스트 젠더라는 점에서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니벨룽겐德国의 대서사문의 니벨룽겐을 영화한 프리츠랑이 영화를 했죠. 1924년에 영화화했는데, 프리츠랑이 니벨룽겐의 행가, 이것은 독일의 웅대한 민족적 전통을 보여준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메트로폴리스는 2000년을 전후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대도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26년에서 벌써 70년, 80년 미래를 내려본 그런 영화이다. 우리 좀 있어 보겠는데, 그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부분, 유토피아, 미래 세계를 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는 1926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7, 80년 더 되죠. 90년 가까이 되나요? 9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미래도시를 그리고 2000년 전 이후에 미래도시 그리고 있어요, 영화에서. 그 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도시를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먼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늘에 자가용이 막 떠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도 그리도 아주 먼 미래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1926년에 이미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소리가 시각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 시퀀스는 화면 분할과 오버레이 기법을 사용해서 거대한 피스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미래 대도시 역동성을 묘사하고 있는 이 움직임은 초현실주의 몽상적 이미지와 표현주의의 기가 메타학 또는 우리 말 독일어로 얘기하면 메타 테크닉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측을 넘어서서 꿈과 같은 이미지 움직임을 관객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피스톤의 움직임 사이에서 보이는 시계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 역시 환상적 세계의 흐름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피스톤의 움직임, 빛의 광선과 결합된 공장 사이렌 날카로운 울림 소리 또는 피스톤의 움직임, 노동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던 초현실주의 몽상적 이미지, 표현주의 기계 메타학, 그 다음에 소리의 시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갇혀서 합쳐서 움직이고 있고,
이 피스톤의 움직임, 우리 그 초현실 영화 또는 아방가르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계, 메타 기계학이라고 얘기하습니다. 메타 기계학. 이런 것들은 원래는 그 니체의 형이상의 몰락 이후에 주체의 그런 극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메타 기계학인데, 몸을 생략적으로 또 거대하게 만들어서 주체의 붕괴 위기상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 세계 종말의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종말의 그러한 현상을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인간형의 창출로서 이러한 메타 기계학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영화도 그런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다이즘 영화라든지 다다이즘 예술에서 이런 메타 기계학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다다이즘, 여러분 그 다다이즘 알죠? 다다라고 하는 다다이즘. 여러분들 회화 이런 데 보면은 인간의 몸이 기계로 대치되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인체를 그리고 있는데, 뭐 라울 하우스만 같은 이런 사람들, 라울 하우스만 같은 사람들의, 이 사람은 베를린 다다이스트인데, 이 사람 작품들을 보면은 사람의 인체를 그리고 있는데, 그 머리 부분은 반점 절반이 머리가 열려 있어요. 사람은 이제 얼굴을 그려놨는데 머리가 위에는 열려 있고 위에다가 기계를 잔뜩 심어 놨습니다. 머릿속에. 그 머릿속에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팔, 뭐 이런 신체 부분도 기계로 대치되고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보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철학. 프로스텍틱스라고 하는 보철학이 있습니다. 보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 이게 이제 보철학이에요. 우리 흔히 뭐 이빨도 뭡니까? 의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의수, 의조 이런 거 다 보철학 영역에 속하게 넓은 의미에서 이런 보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기계, 메타 기계학에 상당히 많이 예술적 주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라울 하우스만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팍 나타나고, 한번 잠깐 볼까? 연관성에서 라울 하우스만 같은 작품이 있는지. 이게 라울 하우스만 뭐 작품들인데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유형이라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도 뭐 하나의 그 유형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이에요. 사람의 얼굴인데, 이 머리 한쪽에 뭐 핸들 같기도 하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 작품 속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수학적, 기하학적 관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보철학적 관점이에요. 보철학적 관점으로서 많이 묘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나오는 메트로폴리스도 그 표현적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제 개입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영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이 거대한 피스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거대한 피스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고 있는 메타 기계학의 이미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계,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시계 이미지 내는 모티브하고요. 도시에서 경적을 울리죠. 그 쉬프트 체인지를 알리는 그런 경적이 움직이고, 이것이 이제 주체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는 익명석 주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경적, 그래서 근무 시간 교대를 울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고 나오고.
마치 뭐 같습니까? 기계처럼, 인간도 기계처럼, 일하는 기계, 로봇처럼 이런 식으로 서로 교대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제 하강 이미지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하, 그 지하 세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죠. 지하 세계로 하강하고 있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어두운 곳.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